장정일 선생님 이야기 재밌었나요? 네. 네. 그러면 저는 뭐 좀 재미없어도 돼요. 장정일 선생님하고 저는 이렇게 동갑내기 친구인데, 안 지는 오래됐는데 아주 친해진 건 이제 요 몇 년. 아주 저한테는 중요한 술 친구인데, 근래 이 양반이 술을 끊어가지고 좀 조금 슬픕니다. 아까 장 선생님 얘기 중에 그 오른뺨 왼뺨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걸 제 예수전이라는 책에다가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제 견해는 아니고 어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분의 생각인데 장 선생님하고 또 다른 버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오른뺨으로 사람을 때리면 어느 쪽 뺨에 맞게 되나요? 이게 왜 항상 헷갈리는데 이렇게 여긴가? 오른뺨에 맞게 돼. 왼뺨인가? 그런데 그래서 뭘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저거래요. 손등으로 때리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경멸의 뜻에서 너는 나한테 뭐 상대 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볼을 대고 제대로 제 방향으로 때려라. 날 무시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다. 저는 그 얘기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장 선생님 얘기도 재밌네요. 예. 저는 물신 세계에서 문자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문자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문자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뒤에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마르크스가 한 말 중에 재미있는 말 하나가 나는 적어도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그때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거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들이 많이 있었고 본인도 굉장히 좀 답답해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우리가 마르크스라는 그 사상가를 접하게 알게 되는 경로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판단하게 되는 경로가 첫 번째는 마르크스, 두 번째는 마르크스주의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실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실제로 더 영향력은 역순이에요.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인상이나 판단 때문에 마르크스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라는 건 벌써 이제 백몇십 년 된 이게 하나의 체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갈래가 있고 온갖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에 어떤 책을 본다든가 어떤 얘기를 듣는다든가 하는 것으로 이제 막스에 대한 인상이 생기는 거죠, 판단이. 자, 이 정도 되면은 실제 막스가 우리한테 제대로 올 가능성은 좀 적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저는 물론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처럼 오해와 왜곡에 많이 처한 사상가도 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장 권장하는 것은 이분의 원전을 읽는 것이죠, 직접. 근데 이게 원전이 지금 새로운 전집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워낙 뭘 많이 써가지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모든 사상가가 그러하듯이 이분도 사상의 뼈대와 얼개가 분명히 있고, 또 제가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 사상, 이 사람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 사람의 사상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1848년에서 1867년 사이,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1848년에 마르크스가 중요한 저작을 발표하는데 그 저작이 아니라 이제 문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언을 발표하죠. 그게 뭐죠? 공산당 선언. 여기 공산당 선언은 다 읽어보셨죠? 예. 옛날에 읽어보신 분도 있고, 재밌어요. 글 자체가 어떤 내용을 따라서.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그 해당하는 그 문장이나 이런 걸 전체를 읽어드리면 참 좋은데 오늘은 시간이 또 한 번 또 주의를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다시 안에 끝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줄여서 그 꼭 필요한 말만 제가 읽어볼게요. 한마디로 부르주아 계급은 정치적 종교적 환상 속에 숨어있던 착취를 공공연하고 파렴치하며 직접적이고 건조한 착취로 바꿔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전 사회의 지배계급은 이 피지배계급한테 종교적, 정치적 환상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복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일단 고대 노예제는 어떤 걸 심나요? 노예한테. 너는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이따금 좀 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세 농노는 내가 영주이고 네가 농노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우리의 삶은 이 더러운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백 년을 끌고 가는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마르크스 볼 때 이 부르주아의 지배, 자본주의 사회도 마르크스가 볼 때는 이제 이 부르주아 계급이라는 새로운 지배 계급은 그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 착취나 모든 이 상황이 명료하고 투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부르주아들이 그 봉건 사회를 깨트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치른 대가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계몽된 세상이고 합리적 세상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노동자 계급이 당연히 혁명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곧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막스의 얘기는 단지 어떤 관념이나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즈음의 유럽 상황을 반영하는 실제 현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혁명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844년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슐레젠 직조공 봉기라는 게 일어나죠.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캐테 콜비츠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콜비츠 보면은 그 슐레젠 직조공들이 봉기 연작 6편짜리 아주 대작이 있지 않습니까? 뭐 궁핍, 죽음, 모의, 행진, 돌진, 결말. 뭐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아주 훌륭한 작품인데 그런 상황들이 그 몇 년 동안 막 그 혁명의 불길이 막 끓고 있었어요. 유럽에. 그래서 사실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도 특히 이제 1847년, 48년에 그 아주 그냥 끓을 때만큼 끓어온 상황에서 이 국제 공산주의자 조직이 마르크스한테 부여한 네가 이걸 써라 이렇게 해서 이제 쓴 것이었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1848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제 망명을 또 가고 해서 결국은 영국에서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를 대형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아주 주요하고 필수적 일만 빼고 이 자본주의 분석에 들어가죠. 아, 이게 간단치가 않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는 너무 쉽게 생각했다. 도저히 이 자본주의는 괴물이.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주로 철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소외론. 우리가 마르크스 사상 그러면 저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인간의 소외, 노동의 소외, 뭐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소외. 이 소외론이라는 게 이제 해겔 철학이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의 지배.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사회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자본론,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적 토대에 대해서 파고듭니다. 경제적 토대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경제학자들, 대학에 있거나 실제 이제 지배적인 주류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의 시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근데 경제학을 만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담 스미스나 또 그 다음에 또 정교하게 한 데이빗 리카르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뭐 국부론이 이런 책을 갖고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반대의 목적으로
이 사람들의 학문적 성과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과 정반대의 목적으로 이 자본주의를 넘어서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념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20년이나 걸려서 원래는 그렇게 오래 걸릴 책이 아니었어요. 뭐 계속 이제 출판사 계약한 사람들 독촉도 오고 하면 다음 주에 금방 된다 하는 게 20년이 갑니다. 자본론 1권이라는 책이.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권, 3권은 실제로 완성도 못하고 죽었죠. 친구 앵겔스가 이렇게 편집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자본론 1권이 이제 1867년에 발간이 돼요, 드디어. 그리고 여러분은 꼭 자본론 1권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기 위해서라도. 2008년 그 월가 공황 때, 월가 엘리트들이 자본론 읽는 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사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구조를 해명한 가장 강력한 책이 자본론이다 그래가지고 읽었어요. 근데 자본주의 비판적인 분들이 안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서 그 일부를 제가 읽어볼게요.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목재로 책상을 만들면 목재의 형태는 변경된다. 그러나 책상은 여전히 목재이고 보통의 감각적인 물건, 감각적인 게 뭡니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런데 책상이 상품으로 나타나자마자 책상은 상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책상 지가 만들어 쓰거나 친구 주는 건 상품이 아니죠. 교환이 될 때 이제 상품이 되는 거예요. 상품으로 나타나자마자 초감각적인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적인 상황에 보태어서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성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책상에. 그래서 막스는 이제 특유의 아주 그 문학적이고 이렇게 좀 우리가 보면 이거 좀 아재 개그인데 지금 150년 전에 독일 아저씨이기 때문에 책상은 자기 발로 마루 위에 설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해 거꾸로 서기도 하고 책상이 저절로 춤을 추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괴한 망상을 자기의 나무 두뇌로부터 빚어낸다. 이렇게 표현.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공산당 선언 때는 그런 이전 사회 지배계급의 환상 같은 거 이제 통하지 않는다. 다 깨졌다. 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환상 망상을 얘기하고 무슨 책상에 혼자 춤을 춘다는 책상에 두뇌가 있는데 나무로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환상 망상입니다. 그리고 이 망상에 둘러싸인 사회가 자본주의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마르크스는 물신숭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물신숭배라는 말은 평소에 사용하죠. 저런 물신숭배에 찌든 회장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무슨 뭐 신상 중독에 걸린 어떤 분 신상이 뭔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탐욕의 끝이 없는 정말 그 건물주 이런 사람도 요즘은 이제 저거 완전 물씬 저거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추악하고 붉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는 사례는 물신숭배의 몸통을 오히려 가려주는 경우입니다. 이 마르크스가 말한 물신숭배의 몸통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적 합리성으로 축조된 가치체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유나 평등, 민주주의, 그리고 뭐 근대적인 상식, 좋은 의미에서 어떤 개인주의 이런 모든 미덕들이 물신숭배 위에 구축된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인간적인 사회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진정하고 진보적인 노력들이 상당한 부분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지속에 기여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본주의 앞에 딱 멈추게 만듭니다. 딱 사회를 비판하고 어쩌고 다 좋은데 자본주의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민주화, 언론개혁, 경제민주화, 적폐청산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저도 뭐 당연히 전혀 냉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운동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자격지심 있나? 그런데 이런 운동들이 공통점이 보면 뭐예요? 자본주의 앞에 딱 멈춰 있죠.
자본주의를 건드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앞에 멈춘다는 게 옛날 반공주의 시절처럼 멀리 그냥 가지도 못하고 멈춰갖고 무슨 자본주의 비판 얘기도 못하고 전부 무슨 민주주의 얘기도 빨갱이로 잡아가고 이런 거는 이제 안 통하죠. 물신숭배가 본격화된 사회에서는 훨씬 더 세련된 상황이 됩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자본주의 비평이 가능해요. 사실 이 자본주의 멈추는 거의 모든 지식인이나 이분들이 전부 다 자본주의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옛날 같으면 전부 잡아다가 저기 되셨어요. 자본주의 비인간적인 체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문화적이고 학술적으로 순치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담론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를 들면 뭐 그분을 그렇게 싸잡아서 다 말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그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제 지적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시스템에 굉장히 큰 수혜를 받고 실제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단히 냉소적인 자유주의 인텔리들이 지적을 또 엄청나게 애완합니다. 너무 이뻐하고 책을 다 사. 선거 때는 정의당도 못 찍는 정도로 그런 분들이, 아니,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상황이 역시 이 자본주의 지속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물신숭배 물신숭배가 뭡니까? 영어로? 페티시즘이잖아요. 그죠? 그 성적인 저기하고 똑같은 단어가 똑같다는 것도 재밌는데, 이게 원래 포르투갈 말이라고 해요. 페티소라는 말이라고. 저도 이제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이게 포르투갈 그 제국주의자들이, 포르투갈이 지금은 조금 저기 좀 옛날에 또 한참 잘 나가는 제국주의 국가였는데, 16세기? 그때 이제 대항해 시대, 그 말이 좋아 대항해 시대, 이제 식민지 약탈 시대에, 아프리카 세네갈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노예무역으로 노예무역이라는 돈도 참 끔찍한 말이죠. 그 말도. 노예무역이라니. 인간을 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걸 보게 돼요. 그 포르투갈 원주민들이 하는 행동에서 자연물인데 무슨 이런 걸 갖고 무슨 인격을 부여해서 소통을 자꾸 하고 심지어 이렇게 숭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야만인 놈들. 그리고 종교라면 기독교 정도는 돼야지. 응? 저 야만인 놈들이 가장 저급한 형태의 종교라는 아주 격렬한 의미에서 물신숭배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인류학의 용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당시에는 인류학의 용어가 돼서 이제 마르크스도 그 말을, 근데 마르크스는 완전히 엿을 먹이는 말인 거죠. 그렇게 합리적이고 계몽된 세계에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야만적인 종교적 풍습에 대해서 경멸으로 사용했던 말을 바로 그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것도 너희들의 어떤 종교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계 전체, 너희들이 자부하는 어떤 이 근대 세계 미덕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물신숭배 안에 들어있다,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은 왠지 우리한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죠. 물신숭배는 아까 이렇게 책상이 혼자서 막 일어나고 춤을 추고 무슨 뇌가 있고 하는 것처럼 상품이 자립하는 겁니다. 그냥 물건인데 얘가 인격을 갖고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고 우리한테 무슨 막 굉장히 고통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휘둘르는, 우리가 또 숭배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이제 이 물신숭배까지 가기 위해서 마르크스는 자본론 1권의 첫 번째 장을에서 이제 그 상품 분석을 하는데요. 자본론이 여러분 되게 어렵다는 그 악명은 좀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읽어보니까 쉬웠다 이런 뜻인가? 악명은 들었으나 쉬웠다 이런 거. 악명조차 들었지 못했다? 역시 우리는 막스를 현실사회주의나 다른 뭐 이런 걸로 듣지 막스 자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죠? 그런데 자본론 난해하기로 엄청나게 그 악명이 높은 책인데요. 특히 그 첫 부분이 상품 분석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김수행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책이 50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이거를 그 읽어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면 제가 볼 땐 정말 이게
회의적인 너무 실제로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난해하다는 것은 나쁜 것도 있고 나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걸 일부러 이상하게 말을 비비꼬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난해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죠. 프랑스 철학자들이 가장 아주 못된 습관 중에 하나인데 이상한 그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마르크스 자본론의 난해함 같은 것은 조금 다른 경우다. 새로운 사유 체계로, 그러니까 기존의 사유 체계가 깨트려지고 새로운 사유 체계로 들어가는 통증 같은 것이다.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쉽게 해설해도 사실은 우리 사유 체계 자체를 이렇게 건드리는 것 때문에 통증이 있고 어렵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저도 뭐 사실은 지난 1년 이렇게 해서 정말 착심을 하고 이제 자본론을 다시 꺼내갖고 정독을 다 하고 했는데, 예, 난해합니다. 이제 어렵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어느 정도 풀리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데, 첫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 상품 분석에 관한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해야만 이 물신숭배 얘기의 이 경제적 구조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본론 앞에 상품 분석 부분을 제가 아주 짧게 쉽게 요약할 방법은 없어서, 일단은 제가 이거 몇 달 있으면 책이 나옵니다. 책이 나고 그걸 보셔도 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분에 한해서 혹시 이제 뭐 학생들 돈이 없거나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조용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네, 네. 택배는 착불로 해도 될까요? 아재 개그가 또 나오네. 그래서 그거 다 생략하고, 뭐, 노동과 노동력이 어떻고, 이해가치가 어떻고, 뭐, 노동의 이주적 성격, 뭐, 유형노동, 추상노동,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정말 정교하고 아주 근사하고 재밌는 얘기들인데, 다 일단 생략하고, 노동 생산물이잖아요, 상품이란 것이.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노동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은 뭡니까?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죠. 자본과 인노동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그런데 상품이 우리 앞에 설 때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마치 자연적 속성인 것처럼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 누가 일을 했고 어떠해서 뭐 이거는 관심이 없고, 상품의 가치. 그러니까 요즘 경제학에서는 가치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 고전 경제학에서는 가치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가격이라는 것은 가치를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인데, 이것으로 이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이 있어요. 뭐가 있는데, 얘가 이래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 얼마짜리가 아니라, 이 물건이 얼마짜리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전도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딱 쓰는 거죠. 우리 앞에.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그런데 사실은 이거 상품에서 발생하는 건데, 상품이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원래 시장이 있었어요. 그 전에 사회도. 그죠? 예, 예. 근데 다른 것은 이전 사회에서는 일테면 주요한 일테면 그전 사회는 전부 농업이니까 주요한 재화라는 것은 그냥 다 농업 생산물이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대부분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교환되지 않았어요. 그건 자급자족 되거나 지배 계급에게 직접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생활 필수품들도 옛날에 제 할아버지나 시골 분들 보면 어지간한 농구 그냥 다 자급자족으로 다 만들어 쓰고 이런 식이었죠. 근데 자본주의가 다른 것은 전면적인 상품 생산 사회. 모든 것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회라는 것이죠. 거기서 가장 특수한 상품이 뭡니까? 인간의 노동력. 이것이 뭐 공장에서 일하냐, 사무실에서 일하냐, 전문직이냐, 이거 관계없이 이 인간의 노동력이란 자체가 상품으로 교환되는 사회. 대단히 특별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까 드린 말씀에다 이렇게 갖다 붙여보시면, 적응해 오시면, 그러면 인간의 가치가, 상품으로 나타난 가치가 인간의 가치로 치환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이나 연봉이나 어떤 그거 관련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가치로서 우리를 압도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가, 그런 거하고 사실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이제 전도 현상인데요. 마르크스는 그 상품에서 발생하는 물신숭배가 화폐 물신숭배, 그다음 자본 물신숭배 이런 식으로 확대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본론 3권 그 뒷부분에서 물신숭배 삼위일체라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삼위일체가 뭔가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런데 그 삼위는 사실은 교리적으로 말하면 사실 하나죠. 예. 그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라고 신학적으로 판명이 났고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거에 빗대서 마르크스는 물신숭배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자본주의 사회 부의 가장 중요한 원천 세 가지 임금, 이자, 지대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자본주의 이 마르크스는 완전히 이게 왜곡되어 있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 노동자와 자본가가 각자 가진 자산인 노동력과 화폐를 교환한 등가 교환이다. 이것이 이제 경제학의 얘기고 두 번째는 이자는 돈에서 그 다음에 지대는 땅에서 나오는. 마르크스는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돈을 뭐 이렇게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돈이 불어나냐 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땅을 가만히 두면 그 땅이 무슨 부가 생산이 됩니까? 무슨 감자라도 심어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사실은 이것이 이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 등가 교환의 대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용을 하겠느냐는 거죠. 이를테면 노동자한테 10,000원어치 가치가 나오는 노동을 시켰어. 근데 임금을 10,000원을 줘. 그게 등가 교환이잖아요. 그럼 뭐하러 고용을 해? 자본가가. 이것을 이제 10,000원어치 가치가 나오는 일을 노동하게 하는데 임금은 5,000원을 준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걸 착취라고 마르크스는 얘기해요. 근데 착취라는 말을 자꾸 이제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면 저런 걸 착취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주지 않는 사람들 착취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착취가 아니죠. 그건 자본주의 룰을 벗어나서 수탈입니다. 수탈. 남의 것을. 그러니까 착취는 합법적이고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것은. 근데 거기서 잉여같이 10,000원어치 일을 했는데 5,000원을 주면 이제 쉽게 설명하면 5,000원이 이제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윤인데 자본가는 그것을 다 갖는 거가 아니라 물론 다 가지고 싶지만 은행에 이자도 내야 되고 공장이나 그 사무실을 빌린 사람한테 임대료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임금, 이자, 지대라는 그 자본주의 부의 세 개의 원천이 모두 다 우리의 노동에서 한 우물에서 길어 올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왜곡되게 설명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설명하는 학문이 이 주류 경제학입니다. 아담 스미스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이런 어떤 망상 이런 것들이 또 정치로 적용이 되고 사회로 적용이 되고 문화로 적용이 되면서 이 거대한 물신세계가 축소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좀 아실 것 같습니까?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물신숭배는 아주 애석하게도 마르크스의 물신숭배인데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거의 이해받지 못했어요. 이게 뭔 소리지? 이 양반이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전부 다. 근데 이게 그럴만도 한 게 19세기 자본주의, 19세기의 어떤 사회주의자들이나 혁명가들 입장에서 물신숭배는 잉여가치 계급 착취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물신숭배는 그거 무관하게 전부 거기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노동자든 자본가든 부자든 빈자든 좌파든 우파든 이 얘기를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이 적대를 더욱더 폭발시켜서 엎어야 되는데 무슨 부자와 빈자가 같이 똑같은 동병상련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그런 물신숭배에 대한 몰이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르크스의 사상은 아주 강팍하고 건조한 경제론으로 바뀌어버려요. 경제 결정론, 무슨 자동 붕괴론, 온갖 그 현실사회주의에서 그 파행적인 얘기들이
사실 여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든일 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의 자본주의든 이런 부분이 있죠. 이를테면 뭐 수정된 자본주의, 20세기의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이런 것들은 좋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도 그 포스트 케인지안이라고 해서 케인주의 자기들이 이제 진짜 케인지안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좀 수정하는 거죠. 뭐 임금을 더 많이 줘서 어떤 수요를 늘리고 뭐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 물신숭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막스주의자, 20세기 막스주의자들이 그거를 봤을 때, 그 수정되고 개량되고 꽤 괜찮은 자본주의가. 그 미국이나 유럽이 한 45년부터 한 30년 동안 복지가 괜찮았잖아요. 노동자도 잘 살고, 다 차 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깨졌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 막스주의자들은 20세기의 고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스주의자들은 막스의 경제 이론은 틀렸다. 이게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얘기 틀렸다. 왜냐하면 이거 19세기 자본주의 맞는데 지금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스스로 수정 보완해서 그래도 그나마 자기 모순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다. 그럴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좌파라든가 뭐 소위 말 처음에 이제 웨스턴 좌파라고 그러나요? 그 서구 좌파, 신좌파, 그다음에 뭐 알티세르 이후에 어떤 뭐 구조주의, 포스트 담론 이런 것들이 보면 그 서유럽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이나 인텔리들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는 막스주의가 서유럽 사람들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아무 대답도 안 하시기로 작정했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건 정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그 물신숭배에 대한 몰이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본주의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차원, 인간의 막 병리 현상 이런 쪽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들. 그러니까 마르크스 표현을 빌면 경제적 초대는 제쳐두고 그거는 막스가 틀렸으니까 하지만 자본주의가 분명히 상부 구조의 병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고 막 그렇게 이를테면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 학자들이 이 문제를 대단히 정교하게 많이 파고들어서 아주 유의미한 분석을 많이 해냈죠. 이를테면 저도 뭐 아도르노나 또 누구지? 그 심리 사회 심리학한 그 저기 존재냐 소유냐 쓴 사람. 예. 그분은 또 이렇게 약간 무슨 연애사적처럼 읽히고 하던데. 그 되게 그분은 막스주의자거든요. 막스주의 심리학자인데 이런 얘기도 참 좋은데 그리고 아주 유의미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물신숭배 현상은 경제 구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껴놓게 되면 이런 의미 있는 담론들 역시 결국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포섭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 극복하는 어떤 이론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마르크스가 달라지기 전에 초기 마르크스, 헤겔한테 영향을 받아서 소외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배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그런 막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역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여러분, 가치라는 말을 상품에 쓰나요? 우리가 잘 안 쓰죠. 보면 그냥 가격 그래 그러죠. 그 현대 경제학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얕아졌어요. 이게 그냥 돈 버는 거 관련된 학문이지. 이 고전 경제학은 대단히 품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근데 우리는 가치라는 말 쓰죠. 일상에서. 어떤 교육의 가치, 가치관, 가치 기준, 어떤 철학의 또 예술의 어떤 가치를 지켜야 된다. 가치가 훼손되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이잖아요. 그것의 어떤 근본 철학이나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물신숭배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상품의 가치라는 것으로 재구성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기존에 우리가 추구하던 가치들이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실제적으로는 차단되고 불가능한 현상이 생겨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2000년 초에 한국의 전국의 모든 놀이터와
그 골목에서 초등학생들이 전부 다 사라졌죠. 몇 년 새에 갑자기. 막 뛰어놀고 막 이러던 애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학원으로 전부 다 가는데. 그게 뭐 저기 극우 세력에 의해서 잡혀갔나요? 그게 아니라 이 부모님들의 손에, 이제 민주화되고 상당히 교양 있는 부모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아니 제가 박정희의 자식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박정희 때 다녔어요. 제가 2학년 때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되겠죠? 죽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는 학교만 가면 막 눈치를 보는 거죠. 이유 없이 때리고, 어제 때렸던 일은 오늘 안 때리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게 폭력이잖아요. 아니 조금 엄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으면 예측을 하잖아. 내가 이런 짓을 했으니까 때리겠지? 그럼 도망가든지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랬는데 방과 후에는 뭐였냐면 그냥 뭐 전부 그냥 뭐 가난한 애들이든 뭐 우파이든 좌파이든 전부 이제 뛰어노는 거죠. 엄마가 밥 먹으러 잡으러 다닐 때까지. 근데 어떻게 된 게 민주화가 됐고 이렇게 교양이 있고 시민의식이 성숙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전부 다 그 부모들에 의해서 애들이 전부 아이들의 놀이가 없어졌잖아요. 그게 뭐냐면 뭡니까? 바로 교육의 가치가 재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품의 가치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이 주제가 아니고 이제는 이 아이가 나중에 얼마짜리인가. 누구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을 아이를 학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변화죠, 이것은. 말 그대로. 그것은 교육 철학의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영적 어쩌고 하면 여기 싫어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꼭 저 사람 굳이 예수 얘기하고 왜 저런지 모르겠다. 어디까지 얘기를 한 거야?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한국의 부모들, 서민 부모들 사이에서 특히 또 논란이 됐던 게 이 진보 엘리트들, 좌파 엘리트들이라는 사람들이 일단 진보 교육감들이 보니까 뭐죠? 외고 특목고를 없앤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것들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는 다 거기 졸업시킨 다음에 한다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반발이 심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좀 애석한 풍경이죠. 근데 이게 위선일까요? 그런 비판이 많았어요. 윤리적으로. 이념의 진보성과 일상의 보수성.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정확하지가 않고요. 역시 이 물신숭배 현상이 돼요. 교육의 가치가 바뀔 때는 그 개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전 사회의 어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모두 다 합창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씁쓸한 표정으로 현실이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술가들을 좀 볼까요? 여기 좀 예술가 작가분들 계시니까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오늘 우리는 불편한 얘기 하려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진보적인 여기 이목성 선생님이나 이렇게 민중예술의 이렇게 주연 작가 제가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이 옛날에는 이게 그냥 이걸 발표를 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두 번째고 이거를 발표했다간 재표가든지 재패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우리 홍성담 형 같은 분은 너무 고음화에 당해서 거의 사람이 거의 망가졌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의 몸통과 부딪히고 싸웠죠. 표현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표현의 자유가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관에서 기금, 지원금까지 나옵니다. 이걸 잘 내면. 그런데 예술가들이 몸통을 회피하죠. 몸통이 아니라 추악하고 악하고 붉어진 부분들. 초등학생도 싫어하는 이명박 박근혜. 이런 거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수구 적폐 세력.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몸통에서 이제 비껴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진보 예술인가 이렇게 우리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죠. 이분들이 지금 돈의 혈안이 되고 돈귀신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진실하고 고민해요. 그런데 이분들도
미처 느끼지 못하는 가치의 변화가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도 했던 일을 지금 할 수 있는데도 안 합니다. 지금 자본주의 비판하고 막 박 터지게 한다고 해서 뭐 잡혀가는 거 아니거든요. 자본가를 뭐 어떻게 박을 터뜨리면 잡혀가겠지만 자본주의 비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나 예술, 심지어 학술, 뭐 종교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가치가 차단되고 불가능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신 분야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 느끼실 수 있는 변화예요. 멀쩡한데 그 이면에서 정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랑이나 우정, 존경 이런 것들도 어려워집니다. 현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현실에 도움이 돼야 돼요. 제가 슬픈 풍경을 하나 봤는데요. 한 100억대 지대부자인 어떤 유명 연예인과 정말 가난뱅이 이렇게 청년들이 느리고 생태적인 삶을 말하면서 정말 환대와 우애의 관계를 나누는 걸 제가 보면은 저는 슬픕니다. 사실 이것은 구매하는 것이거든요. 지속 가능하고 느리고 생태적인 삶을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되고 교양 있는 사람이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여기 또 지대도 나오니까 월세도 나오고. 근데 진짜 어떤 청년이 느리고 생태적인 삶을 진짜 지향을 해버려. 그러면 시스템에 바로 응징을 받죠. 굶어 죽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요소가 두 사람이 서로 싸우기는커녕 너는 지대수입자잖아 이게 아니라 환대와 우애를 말하고서 너무 이거 정말 슬픈 거예요. 이효리 씨라는 사람이 참 똘똘한 사람이더군요. 이 사람이 저는 이제 텔레비전을 안 보는데 어디서 신문에서 보니까 제가 이럴 수 있는 건 돈이 너무 많아서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그걸 본질을 파악하는 건 어떻게 그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더 슬프잖아 이게. 더 슬퍼. 에? 에이 참 더러운 세상입니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어떤 가치들이 있죠. 개인주의 선언, 문유석 선생 그런 거 냈던데 그것도 잘 읽어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과 문화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아니 무슨 신부감도 못 구해서 저기 어디 외국으로 가는 사람 무슨 개인주의야. 개인 하나라도 또 있었으면 좋겠지. 집단이고 뭐고 관심이 없다니까 이런 사람들. 여담이고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 슬픈 상황이 사실 합리적 상황인 거죠. 문제가 없어요. 합법적이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대한 체계를 마르크스는 노예적 비참이라고 사실은 내가 삶의 주인으로 다들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노예의 선택, 여러분이 노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죠. 우리는 노예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노예라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다 노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예의 소망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에이 거짓말. 그건 우리가 이제 문학이나 영화를 볼 때 어떤 놈은 해방을 얘기하고 어떤 놈은 좋은 주인을 만나길 소망하며 당연히 그 전자를 편을 들지만 우리가 노예면 그렇게 될까요? 좋은 주인을 소망해요. 오스카 와일드인가? 아마 오스카 와일드 말인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런 말 한 적 있죠. 좋은 노예주야말로 가장 사악한 노예주다. 정말 노예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고맙게, 노예로 살면서 주인한테 고맙고 막 감동하는 상황. 와일드가 참 날카로운 데가 있죠? 근데 와일드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찾아봐야 되는데. 또는 고급 노예되기. 노예라고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주인을 소망하는 건 자본주의가 결부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상식과 합리성이 통하는 정권 혹은 복지 이런 것들이 실제 이게 우리가 노예라면 좋은 주인을 소망하는 거에 해당되겠죠. 고급 노예되기는 어떨 건가요? 경쟁에서 없어서 엄청난 스펙을 갖고 승진도 빨리 하고 남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면 자긍심에 찬
그 고급노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선택은 아까 먼저 말씀하셨지만 해방입니다. 해방이 뭡니까? 노예가 해방되면 엄청 위대해지는 건가요? 그냥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죠. 한 인간이. 예. 여러분, 이 조명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옛날에 그 사회주의 소설가입니다. 1927년에 낙동강이라는 단편을 썼는데, 그 인터넷에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전문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인기가 있나 봐요, 그게. 완전 사회주의 선동소설인데. 근데 여기에 로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마 이 인물의 이름은 뭐 로자 룩셈부르크를 좀 따서 이렇게 지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백정의 딸이에요. 백정의 딸인데 그때가 이제 그 형평성 운동이니 뭐니 백정 운동들이 좀 벌어지고 하면 사회가 조금씩 변해가지고 이 백정의 딸인데 사범학교를 나왔고 함경동가의 이 보통학교 교사로 취임을 하는 거예요. 그 이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백정의 부모들 마음.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백정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 아이가 멀쩡한 이제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이 낙동강 주변에 사는데 이거 집에 이사 가서 이 일 그만두고 딸이 일하는 함경도로 가서 새 양반이 되겠다는 꿈에 부푼다. 새 양반이 뭡니까? 새로운 시민계급, 부르주아가 되겠다는, 상공업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학 때 딸이 내려오더니 갑자기 낙동강 이쪽 유역에 사회주의자들하고 어울리면서 난 학교 그만두고 사회주의 운동하겠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경론이 벌어지죠. 경론이 아니라 막 싸움이 벌어져요. 그걸 제가 대사를 다 읽을 수는 없고 맨 마지막에 이 로사가 아빠, 엄마한테 한 말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엄의 아베는 날 사람 노릇시키려고 공부시킨 거가 아니라 돼지 키워서 이 보듯이 날 무슨 덕 벌려고 키워놓은 물건으로 알았는 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참. 부모 심정이 어땠을지.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라는 것과 이 해방이라는 것이죠. 스팔타커스 고급 노예 얘기 나왔으니까 진짜 고급 노예 한번. 스팔타커스라는 노예 아시죠? 실제 인물이에요. 네. 한 기원전 70년경에 로마에 대응해서 그 노예 그 봉기를 일으켜서 거의 한 2년 정도 로마를 아주 공포에 몰아넣은 계속 막 이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크라수스라는 그 귀족이 이끄는 그 진압에 패배하죠. 그래서 6천 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스팔타커스인데 요즘 보니까 무슨 미드로 만들어졌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것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1960년에 만든 스팔타커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신 그 전설적인 할리우드 배우들이 다 나온 커크 더글라스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재밌어요. 큐브릭이니까 재밌죠. 그죠? 여기 보면 그 스파타커스를 진압하는 성공한 패배를 안겨준 크라수스라는 사람의 노예가 나와. 여러분 크라수스도 아시죠? 얼마 전에 포브스에서 인류 역사상 그 재산 순위 이런 거 한 거 보셨습니까? 지금의 이 돈 가치로 환산을 해갖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등수를 매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8등입니다. 그걸 오호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때는 완전히 고대 노예제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1등부터 7등이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 CEO들이에요. 1등이 아마존 회장이고 2등이 이제 바뀌어갖고 지금 뭐지? 빌 게이츠 뭐 이런 식입니다. 얼마나 지금 그 부자들이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크라수스의 노예로 안토니우스라는 아주 그 꽃미남 배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고급 노예입니다. 뭐 노동하는 노예가 아니라 시를 읽고 악기 연주하고 뭐 마술도 하고 그 주인하고 같이 목욕같이 하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라집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라져서 얘가 어디로 갔냐면 스파르타쿠스 반란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참혹하게 원래 이 스파르타쿠스는 검투사였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굉장히 막 이렇게 돌 깨는 일을 한 아주 험악한 노동을 했던 노예고 이 안토니우스는 전혀 그런 노예가 아니라 누구나 부러워하고 이런 노예였는데 그 반란군에 합류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6천 명이 전부 십자가에 달리고 영화에서는 마지막 두 사람이 이제 처형을 기다리는 새벽이 나오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스파르타쿠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쿠스가 싸운 것만으로도 뭔가를 얻은 거가 아닐까. 단 한 사람이 아니 안 하겠다 할 때 로마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수십만 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죽는 게 두려우세요? 두렵다. 그러나 태어나는 것만큼 두렵진 않다. 노예로 태어난다는 걸 생각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고급 노예 역시 노예라는 점. 이런 그 노예적 상황에 있는 어떤 이 주체가 사람이 그 현실을 탈출해내는 그리고 그걸 결단하는 그 해방의 순간이 바로 메타노이아라는 것이에요. 메타노이아는 고대 그리스 말인데 그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생각을 완전히 뒤집다 바꾸다 이런 말이에요. 그 결과는 이거 여기 또 있더라고요. 메타모르포시스 이게 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 이것도 같은 어원을 갖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변신, 생각의 어떤 회심,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 그러면 이게 생각의 완전히 그 사고의 변화라기보다는 교회 나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죄로 물든지. 그래서 우리 의미가 좀 상당히 달라지는데 예수가 말한 그 회개는 그런 게 아닌데 어디 예배 드리러 가라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라. 하나님이 잔치를 새로운 세상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메타노이아. 이 변신한 노예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다음 세상을 선취해내서 구현할 수 있죠. 그리고 같이 힘을 모아서 또 싸우고 살아내면서 또 새로운 세상이 오는 이런 것이죠. 예, 여기 얘기가 좀 있는데 제가 주최 측에 협조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